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고 서유럽에서는 자유주의 혁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의 아들 파벨 1세는 제위에 오르자 아버지 pyotr 3세를 암살한 것도 모자라 못난 아비의 자식이라고 하여 자신을 방치했었던 어머니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녀의 신복이었던 귀족들에게서 농노들을 빼앗아 자신의 충신들에게 도로 나눠주었기 때문에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영조처럼 예카테리나 2세도 자신의 손자인 알렉산드르를 훨씬 예뻐해서 아들을 제치고 손자 알렉산드르를 후계자로 지정하려다 실패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결국 귀족과 농노들 모두의 인심을 이를 대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르 1세마저도 아버지의 암살 또는 태위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벨 1세의 아들 알렉산드르 1세가 쿠데타로 다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자유주의 혁명이 퍼지고 있었으나 러시아 제국은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르 1세인데요.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 원정을 막아내어 나폴레옹의 몰락을 초래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러시아의 지리의 힘과 조국을 위해 희생한 병사들 덕분이었지 그가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재위 전에는 자유주의 사상의 옹호자였지만 오히려 황제가 된 뒤에는 보수적으로 변모해 자유주의 사상이 러시아 정교회를 더럽힌다고 외치며 게다가 농노제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서유럽에 비해 러시아의 발전은 더욱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유럽 정세는 대영 제국이 세계의 프로 참견러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 말고는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서로가 큰 우위에 있지 않았고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들이나 스페인, 포르투갈도 자기들 영역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전 유럽이 왕정 정치의 끝물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왕과 귀족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민심은 흉흉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균형이 프랑스에 의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이행시켰는데 이때만 해도 주변 국가들은 관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각국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혁명 정부는 딱히 믿을 구석도 없었는데도 이들 동맹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연전 연패를 거듭하던 프랑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의용군을 모집하자는 의회의 결정에 루이 16세가 이를 거부하자 왕이 외세와 결탁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노동자들은 루이 16세를 유폐시키고 프랑스 의회는 군주제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프로이센의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유리한 전세를 등에 업고 파리까지 점령해버릴 생각으로 공세를 이어가는데 정말 우연히도 프랑스 혁명 정부가 발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이 우연한 승리는 유럽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고 프랑스 민중들은 생각도 못한 승리에 고치되어 갑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혁명 정부의 급진파였던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가 1793년 1월에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를 단두대의 이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던 주변국들. 자유주의 혁명이라는 전염병은 곧 왕정의 폐지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프랑스 혁명 정부는 동맹군의 공세와 함께 영국에게 해상 봉쇄를 당했고 영국과 스페인 연합함대에게 해상 거점인 툴롱항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내부 긴축과 국민 총동원용으로 병력을 회복한 후 1793년에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불리한 상황에서도 툴롱항을 다시 탄환하며 해성같이 떠오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프랑스는 프로이센과 휴전하며 라인란트 지방을 얻어냈고 나폴레옹이 사령관으로 승진해 참가한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오스트리아까지 무너뜨리며 많은 영토를 할양받게 됩니다. 스페인 등 나머지 국가들은 차례차례 프랑스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며 동맹에서 떨어져 나갔고 영국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던 프랑스에게 유일한 장애물은 대영 제국이 가진 부와 해군력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에게 인도 식민지는 주요 돈줄이었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를 손에 넣는다면 눈에 가시었던 영국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의회에 흔쾌한 승인을 얻고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나폴레옹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영국 함대에게 구전하는 사이 그의 빈자리를 노린 신성 로마 제국, 대영 제국, 포르투갈, 오스만 제국 등은 다시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 도전합니다. 1799년에 벌어진 전투는 북부 이탈리아와 라인강 방면에서 벌어집니다. 프랑스의 사령관 마세나는 제2차 취리 전투에서 동맹군을 격파하였고 러시아는 동맹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반면에 이탈리아 방면에서의 프랑스군은 동맹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며 제노바까지 후퇴합니다. 한편 이집트에서 귀환한 나폴레옹은 1800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 총재 정부를 장악한 후 군대를 재편해 이탈리아로 통하는 알프스 산맥의 낮은 능선인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대담한 작전으로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합니다. 라인강 방면에서도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군을 미넨까지 밀어붙입니다. 12월 3일 호헨린덴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본 오스트리아는 백기를 흔들고 맙니다. 대영 제국도 결국 1802년 3월 27일 프랑스와 아미엥 조약을 체결하며 프랑스가 점령지에 세운 위성국들과 라인란트 지방의 영유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에서는 파벨 1세에 이어 알렉산드르 1세가 1801년에 황제로 즉위합니다. 조약은 깨야 제맛이죠. 영국은 평화 조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아미엥 조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재개합니다. 한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나폴레옹 개인에 대한 대중의 인기는 높아만 갔고 이에 힘입어 1804년에는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본격적인 대륙 정벌에 앞서 대영 제국의 본토를 침공하기로 합니다. 대영 제국은 프랑스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육로를 통한 군사행동은 제한되어 있었으나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의 군자금을 지원해주며 수차례나 동맹을 지속시킵니다. 이러한 영국의 전략은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까지 지속되죠. 1805년 나폴레옹은 도버 해협을 건너기로 마음먹고 블로뉴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프랑스군이 블루뉴의 결집한 틈을 타 당시 프랑스의 속국이었던 바이에른 선 제후국을 함락시키며 라인강과 이탈리아 방면으로 침공한 동맹군. 하지만 9월이 되자 블루뉴에 있던 병력의 일부를 믿을 수 없는 진군 속도로 라인강 방면에 집결시킨 나폴레옹. 병력이 분산된 데다 해군역에서는 영국에게 상대가 안 되었던 프랑스. 10월 21일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영국 해군은 넬슨 제독이 장렬히 전사하며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합니다. 나폴레옹은 이 해전을 끝으로 영국 본토 침공 작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의 전투는 연전연승합니다. 11월 14일에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함락시키고 결정적으로 1805년 12월에 현지 체코의 아우스터리츠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자신들보다 전력이 우세했던 오스트리아 잔존부대 및 러시아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프란츠 2세는 취전하기로 합니다. 애초에 이 시점에서 유럽 내에서 프랑스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대공국밖에 없었어요. 영국과 유럽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고 러시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결국 동맹은 해체되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친형인 조제프를 나폴리 왕국의 왕으로 즉위시키고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을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소속의 중소 국가들을 강제로 묶어 라인 동맹을 창설하는데 그냥 프랑스의 속국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선 제후라고 하여 황제 선거 자격을 갖춘 군주들이 다스리는 군소 국가들의 집합체였고 이 시기 즈음에는 허울뿐인 제국이었습니다. 독일 지역의 국가들이 프랑스에게 박살이 나자 결국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2세는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나폴레옹에게 줄을 선 선 제후들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심은 지키려고 제국의 황제 자리를 포기하며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됩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휴전협정을 맺진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전쟁 상태를 지속합니다. 어차피 나폴레옹은 저 멀리 유럽 대륙의 끝에 있었고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러시아는 전력 손실이 많지 않아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그렇지만 러시아의 믿을 구석은 지정학적인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영토 야욕이 러시아 본토의 입구까지 번지자 알렉산드르 1세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되었어요. 그 입구는 바로 삼국이 사이좋게 나눠먹었던 옛 폴란드 영토. 그리고 러시아의 입구 앞에는 여태껏 중립을 유지하던 프로이센이 자리하고 있었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비렐름 3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같은 게르만 민족성을 공유하고 있던 독일 지역 국가들을 점령해버린 나폴레옹을 상대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다 버리고 패기를 들 것인가. 결국 비렐름 3세는 루이제 왕비에게 설득당해 10월 9일에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령이었던 티랑겐을 침공합니다. 10월 14일 예나 아워슈테트 전투에서 프랑스의 주력군은 예나 방면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에 비해 아워슈테트 방면은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비해 전력이 2배나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프랑스는 두 곳에서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프로이센은 개전 보름 만에 수도 베를린에 함락당하는 대굴욕을 당합니다. 빌헬름 3세는 동프로이센 지역의 퀘니스베르크로 도망가서 러시아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1807년 1월에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퀘니스베르크를 목표로 잡고 진군합니다. 2월 7일에는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에 맞서 아일라우 전투를 벌이는데 나폴레옹이 상대해야 했던 건 러시아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군대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러시아의 눈보라 공격은 무시무시했죠. 양쪽 다 누가 승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따뜻해지자 싸우기 수월해진 프랑스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은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으며 콰니스베르크가 점령당하고 오랜 기간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러시아와 이미 짜낼 것은 다 짜낸 프로이센은 항복하고 맙니다. 러시아와 프로이센은 1807년 6월 25일 러시아령 티지트에서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프로이센은 폴란드 영토의 괴뢰국 바르샤바 공국의 건국을 승인하며 또한 영국에 대한 대륙 봉쇄령에 참가한다. 나폴레옹은 내친 김에 대륙 봉쇄령 참가를 거부하던 스웨덴까지 점령해버립니다. 프랑스는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 참견러 대영 제국은 계속해서 프랑스에게 위협이 됩니다. 해전 말고는 이렇다 할 커다란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돈이 많았던 대영 제국은 살림살이 개털된 유럽의 국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며 프랑스와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대영 제국의 해상 봉쇄에 막혀 해군 운영이나 무역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등장한 맞불 작전이 대륙 봉쇄령, 걸핏하면 대프랑스 동맹을 이끌던 영국을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는 동시에 영국이 주도하던 유럽의 경제를 독점하고 싶었던 거죠.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원정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몰락했다는 게 흔한 상식인데 근본 원인은 대륙 봉쇄령이 있었습니다.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던 건 대영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웨덴 등도 대영 제국이 중심으로 돌아가던 경제 시스템의 일부였죠. 잘 맞물려 돌아가던 독립바퀴들 사이에 나폴레옹이 쇠꼬챙이를 꽂아버린 겁니다.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수많은 해외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 덕분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대영 제국과의 무역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과의 무역을 원천 봉쇄하니 전 유럽에서 물자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영국을 대신하여 제품을 팔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죠. 특히 러시아는 여전히 농업 국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물을 대량으로 사주던 대영 제국과의 무역 차단은 큰 타격을 주었죠. 반면에 영국은 식민지를 기반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에 괜히 다른 나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었던 겁니다. 새우들이 참지 못하고 차례차례 반기를 듭니다. 1808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809년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뒷배는 돈 많은 대영 제국이었죠. 프랑스의 주력군은 스페인 방면에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에게 오스트리아를 상대하기 위해 넉넉한 병력을 보낼 여력은 없었어요. 나폴레옹은 1812년까지도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수많은 병력을 소모하며 밑빠진 독에 줄기차게 물을 붓습니다.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나폴레옹은 다뉴브 강까지 밀린 오스트리아군과의 최후의 전투인 마그람 전투에서 승리하며 1809년 7월에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대륙 봉쇄령 때문에 식량 수출을 하지 못해 경제 불황을 겪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프랑스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선을 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었으니 영국과의 무역을 재개한 겁니다. 틈만 나면 대프랑스 동맹편에 서서 덤비는 러시아가 괘씸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깊이는 나폴레옹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례를 남긴다면 대륙 봉쇄령에 불만을 품은 다른 국가들도 들고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게다가 바르샤바 공국 건국에 불만이 가득했던 알렉산드르 1세가 자신에게 기어오르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와 싸울 여력이 있었던 러시아를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지배 하에 있던 국가들의 병력을 싹 다 끌어모아서
무려 60만의 병력을 이끌고 6월 24일 러시아를 침공합니다.